저기요, 누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붕어빵 틀을 뒤집던 손가락 끝에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영하 12도의 칼바람이 뺨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저는 그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품 패딩을 입은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볼이 움푹 패여 있었고 손목은 제 새끼손가락보다 가늘어 보였습니다. 값비싼 옷이 오히려 초라해 보일 만큼 야윈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귀가 잘못 들은 걸까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요. 눈도, 코도, 입도 다 똑같아요. 그 순간 제 뒤통수를 누군가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엄마. 9해 전 차가운 겨울밤에 제 손을 잡고 떠나신 엄마.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신 엄마. 마지막까지 미안해, 미안해를 되뇌시던 엄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젖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21살. 저는 올해로 21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3년째 이 자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만들고 밤 11시까지 이 포장마차를 지킵니다. 왜냐고요?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지금 폐암 말기로 병원에 누워 계시기 때문입니다. 꼬마야.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누나가 내 엄마를 닮았구나. 영광이네.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던지 제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덩치 큰 아저씨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도련님, 갑자기 뛰어가시면 어떡합니까? 도련님, 그 호칭에 저는 다시 한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명품 패딩, 기사 아저씨, 도련님이라는 호칭, 보통 집 아이가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아이가 붕어빵 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기사 아저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붕어빵이요. 도련님, 진짜 드시고 싶으세요? 네, 저 이거 먹어볼래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기 붕어빵 4개만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 구운 붕어빵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슈크림 맛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아이는 봉지를 받아들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팥소가 입안에 퍼졌는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기사 아저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고작 붕어빵 하나에 왜 저렇게 감격하는 걸까요?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가면서. 제가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알려준 대로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왜인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부잣집 아이일 텐데 왜 이렇게 야위어 보이는 걸까요?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 걸까요? 누나. 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누나 이름이 뭐예요? 나는 한정윤이야. 정윤 누나? 아이가 제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정윤 누나. 정윤 누나. 좋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너는? 저는 정시우예요. 7살이요. 시우. 그 이름이 귀여워서 저도 몇 번 되뇌어 봤습니다. 시우구나. 예쁜 이름이네. 누나 내일도 여기 있어요? 응, 매일 있어. 그럼 저 내일도 올게요. 약속?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응, 약속? 손가락을 꺼는 순간 아이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았지만 그래도 따뜻한 털장갑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거 가져가. 이거 누나 거잖아요. 괜찮아. 누나는 계속 불 옆에 있으니까 따뜻해. 넌 손이 너무 차가워. 아이는 장갑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왜 그래? 장갑이 싫어?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엄마 생각났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회장님, 그 호칭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봐요, 정윤 누나. 그래, 조심해서 가. 아이가 기사 아저씨와 함께 길을 건너가는 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번호판을 봤습니다. 저런 번호판은 아무나 다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좁은 반지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로 때문에 축축해진 천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이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왜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냥 아이의 말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울렁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누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시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왔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시우는 숨을 헐떡이며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저는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우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는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저도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잠시 눌러주시겠어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시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일 오후 3시
검은 승용차가 길 건너편에 멈추면 저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누나, 시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하루에 작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우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이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요. 제가 3등 했어요. 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지난주에는 5등이었잖아. 맞아요. 누나가 밥 잘 먹으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밥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힘이 났어요. 기사 아저씨가 뒤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보며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시우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야위어 보였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기사 아저씨 말로는 시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후로 늘 밥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했지만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붕어빵만은 먹었습니다. 그것도 맛있게. 누나, 오늘 슈크림 있어요? 당연하지. 시우 줄 거 따로 빼놨어. 제가 붕어빵을 건네자 시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시우가 붕어빵을 먹는 동안 저는 시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통통했으면 더 예쁠 것 같은 볼. 웃을 때 깊어지는 눈가의 주름. 어딘가 낯익은 듯한 그 이목구비. 누나, 왜 그렇게 봐요? 시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그냥. 시우 얼굴이 예뻐서. 헤헤. 시우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누나도 예뻐요. 우리 엄마처럼. 또 그 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우야, 엄마 사진 본 적 있어? 네. 집에 많아요. 할아버지 서재예요. 할아버지? 네. 저 할아버지랑 살아요. 아빠는 일 때문에 외국에 있어서요. 할아버지와 산다. 회장님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시우의 할아버지인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0살 때 사진이요. 할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사진인데 엄마가 진짜 예뻐요. 시우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가져온 거 있어요. 시우가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프린트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 엄마예요.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 코, 입 웃는 모습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울보다 더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사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시우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우 엄마야? 네. 이름은 정민서예요. 20살 때 사진이래요. 정민서.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예쁘죠? 누나랑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누나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시우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 사람이 나랑 이렇게 닮은 거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냥 우연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누나, 왜 손이 떨려요? 시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추워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사진을 시우에게 돌려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닮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그게 전부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던 그 얼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유일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사진첩. 저는 먼지 쌓인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20살 때 엄마 사진. 엄마는 작은 꽃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우가 보여준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닮았다. 정민서라는 사람과 제 엄마 한정아가 닮았다. 아니, 세 명이 다 닮았다. 정민서, 엄마, 그리고 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야. 저는 사진첩을 덮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우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우야, 무슨 일 있어?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응? 할아버지가 이상한 얘기했어요. 저는 붕어빵을 굽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얘기? 무슨 얘기? 누나 엄마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셨어?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 표정이 진짜 무서웠어요. 눈이 막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래? 누나 엄마 이름 알아내서 전화하래요. 지금 바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숨길 이유가 있나요? 제 엄마 이름을 숨겨야 할 이유가? 한정아.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한정아야. 9해 전에 돌아가셨어. 시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잠깐만요, 누나. 시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시우예요. 누나 엄마 이름이 한정아래요.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알았어요. 전화를 끄는 시우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누나, 할아버지가 오신대요. 지금 바로.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로? 네. 근데 누나 무서워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막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다고요?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저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시우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5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 날카로운 눈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떨림. 그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우가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시우를 가볍게 안아주고 나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듣지 못한 척하려 했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아. 그건 제 엄마의 이름 정아와 같은 발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려 했지만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자를.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네.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이상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털모자를 벗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남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목도리도 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남자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남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우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아이. 남자의 입에서 울음 섞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정아의 딸이구나. 정아. 제 엄마 이름. 저는 얼어붙은 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저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는 내 아내였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 엄마의 남편. 그 말은 곧. 그럼.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넌 아마 내 딸일 거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걸. 거짓말.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한테 아버지 같은 건 없어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12살 때 단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그때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늘 웃으시던 엄마가 처음으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 우리한테 아빠 같은 건 없어. 그 뒤로 저는 단 한 번도 아빠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는 거라고. 그게 우리 가족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정윤아. 남자가 일어서며 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시우한테 들었어. 제발 내 얘기를 들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 이제 가야 해요. 저는 포장마차 물건들을 급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붕어빵 틀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윤아, 제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가지마. 제발 내 얘기를 들어줘. 내 엄마가 왜 떠났는지, 왜 너를 혼자 키웠는지 내가 다 설명할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왜 떠났는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요? 저는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왜 엄마가 떠났어요? 왜 저를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다가 혼자 죽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대답해요. 쌓아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21해 동안 품고 있었던 원망,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분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아를 지켜주지 못했어.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내 가족들이 정아를 괴롭혔어. 가난한 집 딸이라고,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남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때 젊었어. 사업을 막 물려받았을 때였지. 정신이 없었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랐어. 정아는 매일 울었어. 하지만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남자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아가 사라졌어. 아무 말 없이, 흔적도 없이. 그때 정아가 너를 베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혼란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1년이야. 남자가 말했습니다. 21년 동안 정아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어. 그리고 지금 남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알게 됐어. 정아가 죽었다는 것도, 내가 있다는 것도. 누나, 시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울지 마요. 그제야 저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누나, 할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짜예요. 할아버지가 매일 밤 엄마 사진 보면서 울어요. 저는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는 거 저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나한테는 말해줄래요. 시우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누나 보고 운 거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가 저렇게 우는 건 엄마 얘기할 때만 그래요. 저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남자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정말로 제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생각할 시간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빛그룹 회장 정재현. 한빛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이 사람이 그 한빛그룹의 회장이라고요? 내 연락처야. 언제든 연락해줘. 제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내일도 올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든 것을.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등이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정윤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저는 할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쭤볼 게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남편요. 제 아빠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의 전 남편이라고, 자기가 제 아빠일 거라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불을 움켜쥐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재현이라는 사람이요?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사실인 거예요? 제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엄마가 정아가 떠날 때 이미 너를 베고 있었어.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아는 그걸 알면서 떠난 거야. 그 남자한테 알리지 않고. 왜요? 왜 알리지 않았어요? 정아가 그랬어. 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자기를 버린 사람이라고. 버렸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군요. 근데 할머니, 그 사람은 몰랐대요. 엄마가 임신한 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야. 정아가 아무 말 없이 떠났으니까. 그럼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정윤아,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할머니, 정아는 그 사람을 원망했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시댁 식구들한테 구박받을 때 외면했다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정아는 가끔 그 사람 얘기를 했어. 뭐라고요?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렇게 물어보곤 했어. 원망하면서도 걱정했던 거야.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원망하면서도 걱정했던 엄마. 그리고 말이야, 정윤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아가 죽기 직전에 그랬어. 뭐라고요? 정윤이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목이 메셨습니다. 정윤이는 그 사람을 닮아서 행복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생각하셨던 거군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저를 통해 아버지를 떠올리며 행복했던 거군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말씀해 주셔서. 할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정윤아, 어떻게 할 거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그 사람 말이야. 내 아버지라는 사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천천히 생각해. 서두를 필요 없어. 할머니가 제 뺨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근데 정윤아, 한 가지만 기억해. 뭐요? 원망은 아무도 구하지 못해. 용서만이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일단 일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밀리고 있었고 오늘도 붕어빵을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달걀, 우유, 설탕. 엄마가 가르쳐준 레시피 그대로.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붕어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윤아, 붕어빵은 말이야. 사랑을 담아야 맛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반죽을 저었습니다. 오전 10시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날씨가 풀려서 손님이 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붕어빵이요. 따끈따끈한 붕어빵 있어요.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붕어빵 4개요. 슈크림 2개 주세요. 정신없이 붕어빵을 굽고 포장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해질 무렵 저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정윤 씨 되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구청 환경관리과입니다. 불법 노점상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법 노점상이요? 네. 해당 구역은 노점상 영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경고장을 발송했는데
반송되었더라고요. 경고장이요? 저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반지하방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 반지하시구나. 우편물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내일까지 자진 철거 안 하시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저 여기서 3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사정은 알겠지만 법은 법이에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진 철거해 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제 철거? 이 포장마차가 없어지면? 할머니 병원비는? 제 생계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자진 철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사정해보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고 포장마차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구청 단속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 포장마차를, 제 붕어빵 틀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뛰어갔습니다. 안 돼요. 그거 제 거예요. 단속 반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어제 전화 받고 오늘 사정하려고 온 거예요. 어제 통보했을 때 자진 철거하셨어야죠.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법적 절차 다 밟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저는 트럭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아가씨, 비켜요.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 전부예요. 할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해요. 제발. 저는 두 팔을 벌려 트럭을 막았습니다. 이거 없으면 저희 할머니가 목소리가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이를 방해해.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철퍽. 등이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아니, 땅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 눈을 떠보니 흙탕물 웅덩이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만들어진 진흙탕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덜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역 직원이 제 붕어빵 틀을 트럭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제 전부였던 그 틀이 바닥에 떨어지며 두 동강이 났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안 돼. 저는 기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안 돼요. 부서진 틀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쇠 모서리가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산, 엄마가 제게 물려준 유일한 것, 그 붕어빵 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으아앙. 마침내 저는 무너졌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부서진 틀 조각을 안고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기만 하는 걸까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이제 일자리도 없어졌어요. 할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 흙탕물 속에서 세상의 모든 절망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당장 멈춰.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지만 위험이 서린 목소리. 저는 흐릿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날카로운 눈빛. 엊그제 만난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재현, 제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와 금전적 문제는 한빛그룹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옆에 선 비서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시죠. 한빛그룹. 그 이름에 단속 반원과 용역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빛그룹이요? 네. 더 이상 진행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서둘러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단속 차량도 급하게 떠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정재현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탕 바로 앞에 비싼 코트가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캐시미어의 부드러운 감촉이 차가운 몸을 감쌌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다친 데 없는지 확인해야 해. 그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는 힘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부서진 붕어빵 틀 조각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가 제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흙탕물로 범벅이 된 제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한심했습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가죽 시트를 적셨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정재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아. 내 엄마. 정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니? 그 질문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뭘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신문 배달, 식당 일,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주무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정재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아프셨어요. 폐렴이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 못 받으시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 정재현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과 안 받아도 돼요. 엄마는요,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했어요. 정재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잘 사는지 걱정했대요. 그게 더 슬퍼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버린 사람을 걱정하는 게. 저는 정재현을 돌아봤습니다. 그게 제 엄마였어요. 정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수장이 흙탕물 묻은 딸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눈물은 진짜인 것 같다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 아니라 VIP 병동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아이 검사 좀 해줘. 다친 데 없는지. 그리고
정재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DNA 검사도 해줘. DNA 검사. 그 말에 저는 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내가 정말 내 딸인지 확인해야 하잖아. 확인이 필요해요? 저를 안 믿어요? 아니. 정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믿어.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 넌 정아와 똑같이 생겼거든. 그럼 왜? 너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래야 누구도 널 의심하지 못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재현은 저를 보호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를 인정하려는 거였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할게요. 체열을 하고 상처를 치료받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포장마차가 철거되고 흙탕물 속에서 울부짖고 그리고 지금 VIP 병실에 앉아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나, 시우야? 할아버지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누나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시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시우 덕분에.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했다고. 시우가 할아버지한테 말해줬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신 거잖아. 시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저 그냥 누나가 걱정돼서 저는 시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우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누나가 진짜 제 이모일 수도 있대요. 그럼 가족이잖아요. 이모, 가족. 그 단어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아. DNA 검사하면 알 수 있대요. 결과 나오면 누나 진짜 이모 맞죠? 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면 좋겠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시우의 이모가 되고 싶어. 시우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약속이에요. DNA 결과 나오면 진짜 가족 되는 거예요. 시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응. 약속? 사흘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재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입니다. 정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손끝이 저렸습니다. 뭐라고 나왔어? 정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99.99%요. 제가 정말 아버지의 딸이래요. 정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윤아.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의 품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이 온기가 낯설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의 품이 어떤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21년이야. 21년을 너 없이 살았어. 정재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정아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이제라도 널 찾을 수 있어서. 정재현이 저를 놓고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누구한테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단어였습니다. 21년 동안 한 번도 부른 적 없는 단어. 정재현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나 아버지야. 내 아버지.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라는 것을,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그날 밤, 저는 정재현 회장님의 저택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라. 내일 할머니 병원도 같이 가자. 정재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냥 반지하 방으로 갈게요. 안 돼.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방은 결로 때문에 축축하다며. 지금 몸 상태로 거기 가면 병나. 하지만 부탁이야. 오늘 하루만. 제발. 그 제발이라는 말에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권력자가 21살 저에게 제발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물렀습니다. 저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문을 지나 정원을 지나 현관까지 걸어가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집 안에는 복도가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고 방이 몇 개인지 세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회장님이 안내한 방은 제 반지하 방 1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컸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대리석 욕실, 드레스룸, 발코니.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이런 데서 제가 자도 되는 건가요? 회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 집 식구야. 아니, 식구가 될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식구, 가족. 21년 동안 엄마와 할머니밖에 몰랐던 저에게 그 단어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했습니다. 몸이 가라앉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더 익숙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삶을 살고 싶으셨을까요? 재벌가의 며느리로 호화로운 저택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하지만 엄마는 떠나셨잖아요.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왜였을까요? 정말 그렇게까지 힘드셨던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엄마의 얼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던 엄마. 정윤아, 미안해.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그때 엄마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 않아요.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영원히. 엄마. 어둠 속에서 저는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저를 안아주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3년 동안 붕어빵 반죽을 만들던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조용히 저택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니 당연했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재현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회장님도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오더라. 회장님이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정윤아. 네. 오늘 할머니 병원 옮기자.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네. 우리 그룹병원에 VIP 병동이 있어. 거기로 옮기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그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내가 낼 거야. 하지만 정윤아.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넌 내 딸이야. 내 할머니는 내 딸을 키워준 은인이고 내가 모시는 게 당연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거절하지 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를,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죗값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회장님과 함께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재벌 회장이 저를 데려가겠다고? 할머니가 충격받으시면 어떡하지? 걱정되니?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할머니가 놀라실까 봐요. 천천히 말씀드리자. 내가 도울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정윤아 와. 할머니의 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제 뒤에 선 정재현 회장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정재현이요? 회장님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재현입니다. 정아이, 아니, 정윤이의 아버지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오셨구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긴 했지.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21년이나 늦었어. 회장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괜찮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아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윤이를 몰라본 죄 용서받을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윤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할머니가 한참 동안 회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정아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윤이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윤이는 그 사람을 닮아서 행복했어요. 회장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아가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걱정했어요. 당신이 잘 사는지 행복한지.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였지. 끝까지. 회장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다고,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다고. 일어나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아는 갔어요. 하지만 정윤이는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정윤이를 잘 돌봐줘요.
그게 정아한테 속죄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돼요. 그냥 아버지 노릇 잘하면 돼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한빛그룹 병원 VIP 병동으로 옮겨지셨습니다. 넓은 1인실, 최신 의료 장비,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할머니가 병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데서 죽으면 호강하다 죽는 거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안 죽어요. 여기서 최고의 치료받고 나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정윤이 시집 가는 거 봐야 하는데. 할머니,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우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시우가 병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시우야. 저는 시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누나 찾았다고 했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응, 조금 있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시우가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예요? 저는 시우의 손을 잡고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시우야, 인사해. 우리 할머니야. 날 키워주신 분이야. 시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나 할머니요? 응. 시우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꾸벅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시우예요. 7살이요. 할머니가 시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네, 할머니.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예요. 저한테 처음 말 걸었던 아이요. 할머니가 시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정아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눈매가 똑같아. 웃는 모습도. 시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아가 누구예요? 우리 정윤이 엄마야. 아, 누나 엄마요? 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랑 누나 엄마랑 닮은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와, 신기해요. 저 우리 엄마랑도 닮았고 누나 엄마랑도 닮은 거예요? 저는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네. 우리 다 가족이니까 닮은 거겠지.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건 아니야.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회장님 목소리였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해. 여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지도 모르는 애를 갑자기 딸이라고 데려오다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굴러들어온 애.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수진아, 말 조심해.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윤이는 DNA 검사로 확인된 내 딸이야. DNA 검사? 그런 거 조작할 수 있어. 요즘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어? 수진아, 오빠가 순진한 거야. 저런 애들 많아. 돈 냄새 맡고 기어오는 것들. 다 사기꾼이라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걸으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진아, 마지막 경고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윤이 앞에서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넌 내 동생이 아니야. 오빠, 나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 저는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나온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의 여동생, 정수진. 내가 그 애야?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훗!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얼굴은 좀 닮았네. 정아 그년이랑. 그년. 엄마를 그년이라고.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좋아 보이지? 이 집이?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꿈깨. 넌 여기 어울리지 않아.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곧 쫓겨날 테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야, 벙어리야?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윤아. 뒤에서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들었어? 미안해. 수진이가 원래 입이 험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윤아. 회장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신경 쓰지 마. 수진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시선을 앞으로 계속 받아야 한다면 저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 엄마. 저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떠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엄마는 이런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거겠죠. 이런 말들을 참을 수 없었던 거겠죠. 엄마, 저도 떠나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엄마보다 강해. 넌 할 수 있어. 엄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누나? 시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시우가 들어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직 안 잤어요? 응. 시우도 안 잤네? 화장실 갔다가 누나 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요. 시우가 제 옆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올려다 봤습니다. 누나, 울었어요? 아니, 안 울었어. 거짓말. 누나 눈 빨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눈치가 빠릅니다. 그냥 엄마 생각나서. 누나 엄마요? 응. 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저도 엄마 생각나요. 근데 저 엄마 얼굴 몰라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시우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누나는 엄마 얼굴 알아요? 응, 알아. 좋겠다. 저는 시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우야. 네. 우리 같이 힘내자. 네. 엄마 없는 거 슬프지만 우리 같이 있으니까 괜찮잖아. 시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나가 제 곁에 있어줄 거예요? 응. 약속할게. 진짜요? 안 떠나요? 안 떠나.
저는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누나는 시우 곁에 있을 거야. 영원히. 시우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약속이에요. 응, 약속?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저택을 나섰습니다.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철거된 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흙탕물 웅덩이도 말라 있었고 부서진 붕어빵 틀 조각도 누군가 치웠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기서 매일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여기서 시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붕어빵이요. 따끈따끈한 붕어빵 있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외치던 말, 손님을 부르던 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편의점 아주머니였습니다. 포장마차 옆에 있던 편의점을 운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붕어빵 팔던 아가씨 맞지? 그날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알아? 아주머니가 가까이 오셨습니다. 뭐요? 그날 말이야.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날 구청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누가 일부러 신고한 것 같더라고. 일부러요? 응. 원래 여기 단속 잘 안 나오거든. 근데 갑자기 대규모로 나온 거 보면 아주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누가 손 쓴 것 같아.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신고했다고? 왜? 누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정수진.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수진이 일부러 신고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제가 회장님과 처음 만난 직후에 저를 쫓아내려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잠깐 산책했어요. 그래, 점심 먹자. 시우도 기다리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아직은 잔잔하지만 곧 거센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예감. 그 예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정윤아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심각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회장님이 서류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정민서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 민서. 그건 시우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민서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야.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내가 이사로 참여했으면 해서. 네.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저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배우면 돼.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넌 자격이 있어. 직접 그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생각해봐.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회장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고맙다, 정윤아.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소식이 다른 누군가의 귀에도 들어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폭풍전야. 고요한 밤하늘 아래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처음으로 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준비 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셨고 저는 한쪽에 앉아 듣기만 했습니다. 장학금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성적만 보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계속해봐.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수능 성적 괜찮았어요. 전국 상위권이었어요. 근데 대학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할머니 병원비 벌어야 해서.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성적 좋은 애들은 이미 다른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성적은 괜찮은데 집안 사정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애들은 아무도 안 도와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의견이야.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기준 다시 짜봐.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윤아. 네. 잘했어. 네. 오늘 발언 말이야.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고맙긴. 내가 고마운 거지.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안색도 밝아지시고 말씀도 또렷해지셨습니다. 정윤아, 요즘 어떠니? 저요? 저 괜찮아요.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수진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윤아, 할머니가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뭐요? 그 사람한테, 내 아버지한테 마음을 열어줘.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아가 그 사람을 원망했던 건 사실이야. 근데 말이야.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정아도 마지막엔 용서하고 싶어 했어. 말은 안 했지만 할머니는 알아. 원망은 너를 아프게 할 뿐이야. 용서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그래. 우리 정윤이 착하지. 할머니가 제 뺨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이셨습니다. 정윤아, 지금 어디야? 병원이요. 할머니 보고 나오는 중이에요. 집으로 와. 얘기할 게 있어.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저택에 도착하니 회장님이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태블릿을 내미셨습니다. 이거 봐.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빛그룹 회장, 숨겨둔 사생아 논란. 붕어빵 장사하던 21세 여성,
재벌가 딸로 등극, DNA 검사 조작 의혹 제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누가 언론에 흘린 것 같아. 누가요? 아직 확인 중이야.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윤아, 마음 단단히 먹어. 앞으로 힘들 거야. 저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 냄새 맡고 기어간 거 아님? 저런 애들 많아. 다 사기꾼임. 불쌍한 척하면서 재벌 꼬신 거 아니냐?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붕어빵을 팔았을 뿐인데, 그냥 시우가 찾아왔을 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정윤아. 회장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저런 소리 신경 쓰지 마. 진실은 시간이 밝혀줄 거야. 하지만 내가 지켜줄게. 약속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기사는 더 퍼져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재벌가 사생아 논란, 진실은? 저는 저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대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윤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정재현 회장의 딸이 맞습니까? DNA 검사 결과 공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창문 너머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커튼을 치고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누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시우가 들어왔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 누나 얼굴 안 좋아요. 시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저 뉴스 봤어요. 누나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죠? 응, 거짓말이야. 그럼 됐어요. 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누나 믿어요. 할아버지도 믿어요. 그거면 됐어요. 저는 시우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시우야. 누나, 울지 마요. 저 누나 편이에요. 그 작은 위로가 얼마나 큰지 시우는 모를 거예요. 3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숨겨진 딸의 어머니, 과거 스캔들 의혹, 고 한정아 씨, 재벌가 재산 노린 결혼설, 엄마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정아 씨는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젊은 시절 재벌 2세와 결혼했으나 이혼. 당시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위자료 같은 거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사신 거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아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포기했어. 그럼 왜 이런 기사가? 누가 일부러 흘린 거야?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지 알아? 짐작은가? 회장님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정윤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 내가 해결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를 욕하는 기사, 엄마를 그년이라고 부르는 댓글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저는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왜? 저 기자회견 할래요.
회장님이 놀라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기자회견? 네. 직접 말할래요. 제가 누군지,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 정윤아, 그건 위험해. 기자들이. 알아요. 무서워요.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이대로는 안 돼요. 엄마가 욕먹는 거 못 참겠어요. 회장님이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감사합니다. 대신 내가 옆에 있을게. 혼자 보내지 않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이틀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정윤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말로 해야 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만들고 밤 11시까지 장사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할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폐암에 걸리셨거든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영양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7살짜리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제 아버지를 만나게 된 시작.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돈이 탐나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재산이 탐나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왜 혼자 저를 낳았는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위자료 같은 거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다가 병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욕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는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사셨습니다. 회장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어떤 재벌보다, 그 어떤 부자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회견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온갖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공개하겠습니다. 정재현 회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직 서먹합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일을 돕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윤아, 회장님이 달려오셨습니다. 괜찮아? 네. 그냥 다리가 풀려서. 회장님이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셨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 소녀의 눈물, 진심이 느껴진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의 감동. 재벌가 사생아 논란, 재고해야. 물론 여전히 악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아, 이거 봐. 시우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뭔데? 누나 응원하는 댓글이야. 화면에는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윤 씨 힘내세요. 어머니 욕한 기자 고소하세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응원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시우야. 누나, 사람들이 누나 편이래요. 응, 알아. 저는 시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정윤아,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자수했어.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수요? 기사 흘린 게 자기라고. 그리고 회장님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포장마차 신고한 것도 자기래. 역시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재산 문제 때문이야.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가 내 딸로 인정되면 상속 구조가 바뀌거든. 수진이 몫이 줄어들게 돼. 저 재산 필요 없는데요. 알아. 하지만 수진이는 그걸 믿지 않았어.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수진이는 당분간 해외로 보낼 거야. 정신 차릴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수진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다니. 정윤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내 동생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괜찮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영양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아, 오늘 수업 어땠어? 동기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오늘 조리 실습했거든. 너 손재주 진짜 좋더라. 붕어빵 팔던 실력? 저는 웃었습니다. 응. 그때 연습 많이 했거든. 할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폐암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회복은 처음 봅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다 나았어요. 다 내 덕분이야, 정윤아. 아니에요. 할머니가 강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예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웃음. 시우도 많이 자랐습니다. 8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밥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먹었습니다. 누나, 오늘 급식 맛있었어요. 뭐 나왔는데? 돈가스요. 제가 2개나 먹었어요. 저는 시우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통통해진 볼. 우리 시우 많이 컸네. 네. 이제 키도 많이 컸어요. 친구들 중에 제일 커요. 저는 웃었습니다. 시우의 밝은 웃음. 그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정민서 장학재단은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10명의 학생. 저와 비슷한 환경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학생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저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 학생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면 회장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왜? 저녁에 제가 요리할게요. 오늘 실습 시간에 배운 거. 그래, 기대된다.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붕어빵, 엄마에게 배운 레시피,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바꾼 레시피, 완성. 저는 접시에 붕어빵을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시우, 할머니, 모두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 붕어빵이다. 시우가 환호했습니다. 먹어봐. 모두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시우가 외쳤습니다. 정아 맛이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아가 만들던 것과 똑같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니, 괜찮아. 그냥,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정아 생각이 나서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거.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정아도 기뻐하고 있을 거야. 매년 엄마의 길. 저는 엄마 묘소를 찾습니다. 올해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와 시우와 할머니와 함께. 엄마, 저는 묘비 앞에 붕어빵을 놓았습니다. 올해도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시우도 할머니도 다 잘 지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울지 마요. 응,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를 낳아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줘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듯. 사랑해요, 엄마.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저 올해 22살이 됐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장학재단 일도 하고 있어요. 아버지랑 사이도 좋아졌어요. 시우는 이제 제 친동생 같아요. 할머니는 건강해지셨어요. 엄마, 저 행복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사랑해줬으니까.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엄마 사랑해요. 엄마의 딸 정윤올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 엄마가 저를 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영양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붕어빵 식당.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 메뉴판 맨 위에는 엄마의 붕어빵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붕어빵 하나요. 네, 잠시만요. 저는 웃으며 붕어빵을 굽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붕어빵.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시우가 가끔 식당에 놀러 옵니다. 11살이 된 시우. 누나, 붕어빵 주세요. 응, 잠깐만. 저는 갓 구운 붕어빵을 시우에게 건넵니다. 맛있어요. 역시 누나 붕어빵이 최고야. 시우가 환하게 웃습니다. 통통한 볼, 밝은 눈, 건강하게 자란 아이. 시우야, 꿈이 생겼어? 네. 저도 누나처럼 맛있는 음식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좋은 꿈이네. 누나가 응원할게. 약속이에요.
시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밉니다. 저는 웃으며 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응, 약속?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식당에 오십니다. 정윤아, 오늘도 장사 잘 됐어? 네, 아버지. 오늘 손님 많았어요. 아버지가 카운터에 앉으시며 웃으십니다. 내 엄마도 이런 식당 하고 싶어 했었어. 정말요? 응. 작고 따뜻한 식당.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엄마가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정아가 얼마나 좋아했겠어.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십니다. 정윤아, 고맙다. 정아의 꿈을 이어줘서. 저야말로요, 아버지. 우리는 마주보며 웃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붉고 따뜻한 노을. 마치 엄마가 우리를 보며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붕어빵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 추운 겨울, 흙탕물 속에서 울부짖던 소녀. 그 소녀는 이제 자신의 가게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엄마의 꿈을 이으며. 운명은 참 신기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선물을 주기도 하니까요. 저는 오늘도 붕어빵을 굽습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노릇노릇 속이 꽉 찬 붕어빵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제가 그 사랑을 이어갈게요. 붕어빵처럼 따뜻하게, 속이 꽉 찬 사랑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